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75살의 김은자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들 키우며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며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정말 너무도 수치스럽고 잊지 못할 일을 겪고 말았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가게 안에서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를 쓰레기라도 본 듯했죠. 여긴 할머니가 오실 곳이 아니에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듯한 눈빛. 그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명품 옷가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지만 단지 허름한 옷차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집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넘기고 말도 안 했어요. 손주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거울을 보며 수없이 중얼거렸죠. 내가 그렇게까지 초라했나?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며칠 뒤 다시 그 가게를 찾았을 때 날 쫓아낸 그 점원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저를 다시 쫓아내려던 그 순간 그 브랜드의 본사 임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뒤집히게 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베개 옆에 있는 라디오를 틀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무심히 흘러나왔고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커튼을 걷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햇살 아래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믹스 커피 하나를 따뜻하게 타 마시는 게 나의 하루 시작이죠.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부터 이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자기들 가정 꾸리고 바쁘게 사니 연락도 가끔이에요. 손주들이 가끔 카톡으로 보낸 이모티콘 하나가 요즘 내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다 허물고 재개발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오래된 나무문, 삐걱대는 마룻바닥, 때 묻은 커튼. 다 내 손때 묻은 것들이고 내 청춘이 남아있는 자리죠. 아침엔 보통 시장 한 바퀴를 돌아요.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상인들과 눈인사하고 돌아오는 거죠. 할머니, 오늘은 단감 맛있어요. 단골 청년이 나를 보면 그렇게 말해줘요. 나는 다음에 살게 하며 지나가고 그가 웃으며 말하죠. 할머니, 맨날 다음에 사면 장사는 언제 하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다들 그렇게 푸근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시장 골목 끝에 있는 김밥 천국에 들러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포장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옆집 옥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자야, 오늘 한가해? 왜? 명품 옷가게에 스카프 보러 가려는데 너 생각나더라고. 같이 가자. 내가 그딴 데는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그런 곳도 한번 가봐야지. 나 혼자 가기 싫어서 그래. 같이 가주면 내가 밥 살게. 옥분인 원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SNS도 잘하고 홈쇼핑도 매일 보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밥 사준다는 말에 마음이 살짝 움직였어요. 또 속마음으로는 사실 스카프 하나쯤 갖고 싶었어요.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쯤은 나도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고 싶었거든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까만색 바람막이 좀 해졌지만 나름 깔끔해 보였어요. 안에 입은 회색 니트는 몇 해 전 큰딸이 선물해준 거예요. 검정 바지에 운동화 신고 머리는 평소처럼 댕기머리처럼 질끈 묶었어요.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혼잣말을 중얼이며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백화점에 도착했죠.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그 명품과 나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 조명까지 반짝였고 쇼윈도 안의 옷들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 벌에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은 코트, 반짝이는 구두, 무심하게 걸려있는 가방 하나가 내 눈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구경을 다녔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한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명품 옷가게였습니다. 그 명품과 나는 뭐랄까. 공기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의 말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눈빛마저도. 나는 순간 내가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은자야. 이 스카프. 너 목에 둘러보면 얼굴이 훨씬 화사해질 거야. 옥분이는 진심이었어요. 나랑 같은 70대지만 늘 트렌디한 걸 좋아하고 자식들한테 받는 용돈도 꼭 자기를 위해 써요. 나이 들면 더 당당해야 돼. 초라해지지 말자, 우리. 늘 그렇게 말하던 친구죠. 하지만 나는 누가 봐도 소박하게 늙은 사람이었어요. 옷차림도 표정도 심지어 마음까지도요. 매장 안에는 젊고 고운 옷을 입은 여자 점원들이 3명 정도 있었어요. 앞머리를 매끈하게 넘기고 입술은 반질반질한 립글로스를 바른 언뜻 보면 방송국 조연출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 처음엔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곧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오늘 웬 할머니들이야? 여기가 마트인 줄 알고 왔나? 또 홍보 쿠폰 잘못 나갔나 보지. 그들의 속삭임이 귀에 박혔지만 나는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럴수록 옥분이는 더 씩씩했죠. 이봐요, 저 스카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점원이 다가오더니 우리를 쓱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이 제품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상품이에요. 지금은 응대가 어렵습니다. 그 말의 표면은 정중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너희 같은 사람한텐 보여줄 수 없다. 나는 머릿속이 얼얼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구경 온 건데. 또 다른 점원이 다가오더니 한술 더 떴죠. 할머니,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옥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봐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객이에요. 네, 고객은 맞죠. 근데 제품 가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할머니 둘이서 명품 스카프 구경. 수준 차이 난다는 생각 안 드나. 그 말은 분명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다 돌아가도 됐을 텐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눈에 쓰레기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내가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식당 아줌마로 청소부로 일하던 그 시절.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대하던 사람들의 표정 말이에요. 내가 한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가진 건 없어도 남한테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결국 겉모습 하나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싶었죠. 가장 아픈 건 그 자리에 내 손주가 함께 있었다면 뭐라고 느꼈을까? 우리 할머니를 왜 다들 무시하지? 그 아이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어요. 매장 밖으로 나왔을 때 옥분이가 말했죠. 은자야, 미안해. 내가 괜히 끌고 와서 이런 취급받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괜찮아. 자식들도 날 찾지 않는데 낯선 점원들이라고 날 알아봐 주겠니? 그 말 아무렇지 않게 한 것 같지만 내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 김은자. 너 많이 늙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늙은 게 죄는 아니잖아.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원래 좀 차갑다. 고급 브랜드니까 선별적으로 응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점원 하나는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딱 붙는 블랙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묶고 이마엔 나는 이 백화점, 이 브랜드의 얼굴이다라고 써 있는 것 같았죠. 그녀가 내 앞에 다가온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어머님 실례지만 이 매장은 초대 고객 전용입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뻔뻔했어요. 내 옆에 있던 옥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초대 고객이 아니면 안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잠깐 웃으며 대답했죠. 들어오실 순 있는데요. 차고 없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제품은 한 벌에 7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벌에 780만 원부터.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말을 곱씹을수록 모욕이었죠. 그녀는 나에게 제품 가격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 주제에 이 돈을 쓸 수나 있냐는 걸 던진 거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점원이 슬쩍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팀장님, 저분들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르신분들 와서 사진 몰래 찍고 간 적 있어요. 위조품 파는데 넘기려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팀장이라는 여자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님, 이 매장 내부는 촬영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나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떼지 못했고 그녀는 말하자마자 내 가방을 힐끗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 마치 내 안에 뭔가 훔친 물건이 들어있을까 의심하는 듯한 그 경멸감이 가득한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갑자기 매장 안에 경비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무전기로 몇 마디 나눈 뒤 2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문제 있습니까, 팀장님? 그녀는 날 똑바로 보며 대답했죠. 아니요, 고객 응대 중인데 혹시 몰라요. 매장 내 질서 유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두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지 스카프 하나 보러 들어왔을 뿐인데 왜 갑자기 경비원까지 불려야 했을까?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매장 특성상 고객님의 복장이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복장이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왜 불편함을 주나요? 그녀는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분위기도 상품의 일부입니다. 여긴 할머니가 오실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어요. 내 인생 전체가 옷 한 벌에 말 한마디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일생을 걸쳐 해온 모든 노력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날들, 그런 것들은 허름한 점포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내가 뒤돌아서려는 그 순간 그 여자 점장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말했죠. 청소 좀 부탁해요. 입구가 좀 더러워졌네요. 그 말에 직원들이 킥킥 웃으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 있던 그 자리. 그들이 말한 더러워진 곳이 바로 내 발밑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팀장 여자가 직원들에게 말하는 걸. 요즘 노인분들 돈 좀 있다고 아무데나 오시네. 브랜드 가치를 모르면서 말이야. 참. 그때 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모멸감이었고 무시당한 수십 년 인생이 응축된 눈물 한 방울이었어요. 은자야, 나가자. 내 옆에서 옥분이가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두 발이 매장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거리, 고작 5m 남짓이었지만 그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고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매장을 벗어난 뒤에도 나는 옥분이 말 한마디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자야, 괜찮아? 많이 속상하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느껴졌어요. 내 목덜미 아래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는 걸. 어느 순간 나는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옥분이가 종이컵 커피 하나를 사다 주며 말했죠. 내가 미안해. 괜히 데리고 와서.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넌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걔네들이지. 그 말을 내뱉는 데까지 내 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 꼴을 당해야 하지?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깟 옷 한 벌 없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여자니까요.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고 다음 날엔 또 밥을 지어야 하는 엄마였고 이제는 어디가 아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는 구두를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겪은 일을 되새기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입을 막고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손주들이 놀랄까봐 그냥 혼자만 아프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죠. 그 점장의 차가운 눈빛, 경비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했나?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자괴감이 머리카락 끝까지 밀려왔어요. 하지만 새벽 3시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저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될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어요.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갈색 표지, 손때가 묻은 모서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앨범은 내 인생의 증거였죠. 여보.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작업복을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에는 공사 중이던 빌딩, 그리고 바닥엔 두성건설 198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그 대기업의 핵심 현장 소장이었고 나는 젊은 시절 그 회사 회장님 댁 가사 도우미로 일했었어요. 거의 15년을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 집 아이들이랑도 많이 정들었고 그중 막내 아들은 내 손에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국내 명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라마르 그룹의 대표가 되었다는 얘기를 몇 해 전 뉴스에서 봤었죠. 그 이름 서진우. TV 속에서 정장을 입고 인터뷰를 하던 그 모습. 그 아이가 맞았어요. 내 무릎 위에서 할매 깎아주세요 하며 달라붙던 그 꼬마.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지만 그날 모욕당한 그 브랜드가 그 아이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 가게 서진우가 운영하는 라마르 그룹 매장이잖아.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곧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이제 나 같은 사람 하나쯤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다음 날 습관처럼 동네 마트를 들른 내게 낯선 소녀 하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기요. 혹시 예전에 라마르 명품 매장에 가신 적 있으셨어요? 나는 놀라 눈을 깜빡였죠. 응.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 소녀는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명품 매장에서 할머니를 내쫓은 점장 있잖아요. 본사에서 그 장면 CCTV 돌려봤대요. 고객 항의가 들어가서.
고객항에.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어떤 외국인 고객이었나 봐요.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시고 나서 영어로 크게 항의했다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이렇게 나이든 사람을 차별하느냐고요. 그거 보고 본사 쪽에서 CCTV를 요청했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 그 순간 날 위해 목소리를 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 CCTV가 본사 임원회의에 올라갔대요. 문제된 직원들 중 누군가는 인사조치 검토 중이라던데요. 그래?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소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요, 본사 회장이 혹시 김은자 씨 아니냐고 물어봤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잠깐 멈췄다 뛰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을 그 회장이 기억했단 말이니? 네. 누군가 사진 보면서 그러더래요. 어릴 적 본인 밥 해주던 아주머니랑 너무 닮았다고. 소녀는 수줍게 말했지만 내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 서진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그동안 묻어두었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은자, 너 그렇게 작은 사람 아니야. 당당하게 다시 그 가게로 가자. 이번엔 고개 숙이지 마.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옷을 입고 그 명품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때 나를 비웃던 그 옷차림 그대로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다시 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았죠. 백화점 정문을 지나 명품관 입구에 도착했을 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또 수치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달라야만 해. 그때 나를 알아본 듯한 점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아, 또 오셨네요. 그 목소리 기억났어요. 날 쫓아낸 그 팀장이었어요. 표정엔 반가움도 반성도 없었죠. 그저 짜증 섞인 눈빛만 던지며 그녀는 물었어요.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긴 자유 출입 가능한 공간이 아닙니다. 나는 말없이 매장 안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죠. 죄송한데 안 됩니다. 이런 복장으로는 고객 응대가 어렵습니다. 여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뭘 사러 온 줄 알아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시든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겠어요. 또 CCTV 남기시게요? 순간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점원들도 내게 몰려들었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려는 찰나. 그 순간 매장 바깥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김은자 여사님. 모두가 돌아봤어요. 백화점 통로 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수트, 고급 명함 지갑, 그리고 가슴팍엔 라마르 그룹 전략 기획실 이사라는 명찰. 그는 매장 안으로 뛰어들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외쳤어요. 여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연락 주셨습니다. 여사님이 절대 모욕당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점원들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뭐라고요? 회장님이 이 할머니에게.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진우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김은자 여사님은 내 인생을 키워준 분이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도 부족하다고요.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뚫고 남자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사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 브랜드가, 이 회사가 감히 여사님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저희 모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팀장은 허둥지둥하며 외쳤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단호히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회장님께 보고되었고 관련 직원들은 모두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점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제야 팀장은 울먹이며 내게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날 향해 눈치도 없는 노인이라는 시선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날 쳐다보고 있었죠. 저분이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김은자 여사님이래. 진짜야? 그러면 저 점장은 완전 잘린 거 아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터벅 울리는 내 발소리가 이 가게 안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무시했던 점장과 직원들이 다소 굳은 얼굴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용서해주기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 점장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큰 신뢰를.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나처럼 똑같이 모욕을 줘야 할까? 하지만 나는 지난날 그 집에서 손수건을 손에 쥐어주던 그 꼬마 서진우를 떠올렸습니다. 내 손으로 이유식 떠먹여주고 감기 기운 있을 때 밤새 이마 짚어주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회장이 되어 나를 기억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사실이 마음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내가 묻자 그녀는 다급히 대답했어요. 최주연입니다. 최주연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세상엔요, 당신이 겪어보지 않은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가게 안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고객들 중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사님 TV에서 본 적 있는 분 아니세요? 아니면 혹시 문화재청 쪽 자문하셨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지금도 시장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 말에 잠시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멋지세요, 진짜. 이런 분이 진짜 명품이죠. 그 박수 소리.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라마르 그룹 본사에서 정식으로 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자 여사님, 본사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브랜드 윤리 강령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꼭 전해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는데요? 명품이란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의 품격이라는 걸 이제 우리부터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작은 웃음이 입꼬리 끝에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일이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나 대신 옥분이가 놀란 얼굴로 뛰어와 말했어요. 은자야, 너 지금 난리 났어. SNS며 뉴스며 전부 너 이야기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가 들이민 핸드폰 화면엔 여긴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닙니다. 라마르 명품 매장, 고객 모욕 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 밑에는 영상이 첨부돼 있었죠. 영상을 클릭하자 내가 점원의 만류에도 묵묵히 가게에 들어서고 그 점장이 막아서며 이곳은 어르신이 오실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본사이사가 달려와 무릎 꿇는 장면까지. 그날의 모든 순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은 하루 만에 300만 회 이상 재생되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감동이다. 저 할머니 눈빛 잊을 수 없어. 세상은 아직 공정하지 않지만 저 순간만큼은 통쾌했다. 더 놀라운 건 라마르 그룹 공식 계정에서도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거였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의 삶과 품격을 존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은자 여사님께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모든 직원은 윤리 재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모든 반응은 내가 살아온 70여 년 인생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건 낯선 번호였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예요. 수진이다. 막내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살림 차린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하던 그 아이. 엄마 그 기사 보고 너무 죄송해서요. 내가 거기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나는 그저 말없이 웃었어요. 괜찮다. 너가 엄마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젠 됐다. 그리고 하루 뒤엔 손주 녀석이 찾아왔어요. 치킨 한 마리와 케이크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할머니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친구들도 다 봤대요. 우리 할머니 세상을 바꿨다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누구의 사과보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간부들, 백화점 본부장, 그리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 전체 회의 자리에서도 김은자라는 이름이 회자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라마르 그룹 본사에서 정중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김은자 여사님을 명예 고객으로 모십니다. 저희의 잘못을 기회 삼아 고객을 대하는 철학을 다시 쓰겠습니다. 부디 직접 오셔서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관리 직원이 나를 보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은자 여사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내 나이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내 옷차림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건 겉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시간, 존엄,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무게였죠. 모든 게 잔잔해졌어요. SNS의 뜨거운 반응도, 본사의 초청도, 사람들의 박수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 둘씩 잠잠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창문을 열어젖히고 찬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뒤 느끼는 묵직한 맑음 같았어요. 침대 옆 낡은 사진 액자 속.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청춘의 김은자. 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고생했지. 혼자 애 키우고 밥 굶기고 그래도 언제나 먼저 참았잖아. 근데 이제 좀 칭찬받아도 되지 않겠니? 그 순간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나는 조용히 눌렀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다 알고 있었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준 적 없던 긴 세월 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뉴스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우리도 다 봤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도 모르게 울었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늘 가던 김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오늘은
참치 넣어주세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혼잣말을 하며 건넨 1,000원짜리 한 장.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그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오후엔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울었어요. 진짜예요.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 울만했을 거다. 할머니가 한평생 울 일은 참 많았거든. 그리고 저녁. 서진우 회장에게서 꽃바구니가 도착했어요. 편지가 한 장 곁들여져 있었죠. 여사님, 그때 따뜻한 밥상,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시던 물수건 하나.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여사님의 손을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접어 서랍 안에 넣으며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아주 맑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래, 인생도 이런 거지. 소란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다시 조용해지니까.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견뎌냈으며 그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김은자. 참 잘 견뎠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도 돼.